할머니, 여기는 우리 호텔 고객님만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 놓인 벨벳 소파 앞에서 제지당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에 든 봉지는 복지센터에서 나눔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챙긴 손녀의 돌잔치 선물이었고 발은 오전 내내 서 있느라 붓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그리고 저를 내쫓으려는 이 공간 전체가 한때 제 남편과 제가 함께 일군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복지센터 봉사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벌써 3년째 그곳에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가끔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세상에 지쳐 보이는 사람들까지 그분들 손에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건네고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를 전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손녀 서연이의 돌잔치가 열리는 라온스테이 호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아이 지수가 예약했다는 그 호텔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버스로 4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오늘은 왠지 걸어서 천천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어귀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낯설미였습니다. 30년 전 이곳은 좁은 여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해랑여관이라는 작은 간판을 남편 이경수 씨와 함께 달았던 그 골목에는 지금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호텔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건물도 사람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그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라온스테이는 골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예전 해랑여관이 있던 그 자리에서 2 건물 옆으로 더 가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있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봉사복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제 모습이 그 공간에서는 지나치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에 든 봉지를 꼭 쥐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연회장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던 중이었습니다. 벨벳 소파가 놓인 구석에 잠시 앉아 발을 쉬게 하려던 순간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우리 호텔 고객님만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녀 돌잔치 때문에 왔어요. 연회장이 어디예요? 아, 그러시면 신분증이나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초대장 같은 건 딸이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가방을 뒤적여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였을까요? 직원은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본 뒤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로비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빛이 날 정도로 반들거렸고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풍경이었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연회장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그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77. 그 나이가 거울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 허리가 약간 굽은 자세, 헝클어진 머리카락. 저는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3층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서 딸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자 통화를 끊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봉사하고 오느라 그랬어.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오셔서 다행이에요. 서연이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들어가 보세요. 지수는 제 팔을 이끌고 연회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친구들, 남편 쪽 가족들, 회사 동료들까지. 저는 그중 아는 얼굴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통통한 손으로 무언가를 집으려 하다가 자꾸 놓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금반지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서연이 줘. 엄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으세요? 돌은 한 번뿐이잖아. 이쁘게 써. 지수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30년 전 지수의 돌잔치가 떠올랐습니다. 해랑여관 1층 식당에서 소박하게 치렀던 그날. 손님은 10명도 안 됐고 음식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돌상도 남편이 나무 상자에 천을 덮어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동네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 넓어진 도로, 정비된 가로수.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 속에서 제가 있을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요? 2차까지 있는데. 피곤해서. 서연이 예쁘게 키워. 지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이미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호텔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해랑여관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곳에는 남편과 제가 함께 꾸린 작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객실은 5개뿐이었고 욕실은 공동으로 썼고 복도는 좁아서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희에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현관을 쓸었고 저는 객실 침대 시트를 갈았고 저녁에는 함께 식당에 앉아 손님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랑아, 우리 이거 잘 될 것 같아. 남편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날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밤새 수리하던 날에도 그는 항상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여관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철호, 정미자 부부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던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희 여관에 묵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그분들께 늘 반값을 깎아드렸고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철호 씨는 떠나면서 꼭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달에 또 왔습니다. 하지만 여관을 시작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는 더 일찍 오셨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여관을 혼자 꾸려나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건물은 낡아갔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함께 일군 곳이었고 딸 지수를 키운 곳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혼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건물은 재개발 대상이 되었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업가가 이 일대를 통째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재개발 후 새로운 호텔 체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여관을 팔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받은 돈의 절반을 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사업가는 의아해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저를 그저 순진한 늙은 여자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혜랑아, 우리가 일군 이 땅은 언젠가 가치가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투자는 지금 라온스테이 호텔 체인 지분의 45%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로비에서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직원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 호텔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배당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딸에게도 손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옛 여관이 있던 곳을 바라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초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처음 이곳에서 여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무엇을 바랐을까요?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허리가 굽은 자세, 낡은 옷차림. 저는 이 동네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발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골목을 걸으며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혜랑아, 우리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잘 됐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었을까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라온스테이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잔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 지수가 주말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서연이 100일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라온스테이에서 패키지 상담 좀 받아볼래요? 거기 스튜디오가 되게 좋대요. 저는 내가 왜? 라고 물었지만 지수는 엄마가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저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라며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호텔에 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복지센터 봉사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고 차림새는 토요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에 편한 운동화, 그리고 청가방 하나. 로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공간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서미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튜디오 상담 받으러 왔어요. 아, 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와도 된다고 해서요. 미주 씨는 잠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스튜디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바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담당자분께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나눈 뒤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담당자가 다른 업무 중이셔서요. 혹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예약을 잡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예약할게요.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저는 수첩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가능해요? 금요일 오전 11시는 어떠세요? 그래요. 미주 씨는 예약을 입력하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예약 완료됐어요. 금요일 11시에 오시면 3층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려다가 문득 한 가지가 더 생각났습니다. 근데요, 객실도 예약하고 싶은데요. 객실 예약도 하시려고요? 언제쯤 생각하세요? 금요일에 상담받고 하루 묵고 가려고요. 미주 씨는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객실 예약은 제가 지금 바로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관리 책임자 승인이 필요한 건들이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다시 내선을 들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오지성 관리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성은 저를 보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미주 씨와 달랐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시선 속에 무언가 평가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녀 100일 사진 찍으려고 상담 예약했고요. 금요일에 객실도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오지성은 데스크 위 모니터를 잠깐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은 확인됐는데요. 객실 예약은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슨 절차요? 저희 호텔은 패키지 예약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이라든지 예약금 입금이라든지요. 신용카드 없어요. 체크카드는 안 돼요? 오지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체크카드는 보증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텔 정책입니다. 그럼 현금은요? 미리 내면 되잖아요. 현금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전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객실료 외에 30만 원 정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받아요? 호텔 시설 이용이나 부대 비용 발생 시를 대비한 겁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지성은 그렇게 말하며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바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낡은 외투를 입고 체크카드 하나 들고 온 늙은 여자가 객실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때 옆에 서 있던 미주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책임자님, 고객님께서 상담 예약도 하셨고 금요일에 오실 예정이시니까 그때 다시 안내해드리면 어떨까요? 오지성은 미주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금요일에 오시면 그때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준비해 오시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오지성이 미주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경우 바로 나한테 보고해. 시간 낭비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알면 저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지만 그런 걸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나 상담 예약했어. 아, 그래요? 고마워요, 엄마. 근데 객실 예약은 좀 복잡하대.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대. 에이, 그럼 제 카드로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상담 시간에 맞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코트지만 깨끗하게 다려놓은 거였고 신발도 평소보다 조금 나은 걸 신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여전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데스크에는 미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상담 예약 확인됐어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액자 안에 담긴 풍경화들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혜랑 고객님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오늘 100일 사진 패키지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아기 사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 예쁜 소품들, 웃고 있는 아기들. 저희 패키지는 기본 촬영에 앨범 제작까지 포함돼 있고요. 추가로 액자나 파일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가격표를 보여주며 여러 옵션을 안내했습니다. 기본 패키지는 80만 원, 프리미엄 패키지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지나가는데 데스크 옆에 오지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상담 잘 받으셨습니까? 네. 객실 예약권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딸이 카드로 예약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따님 명의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오지성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로비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해랑여관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그 시절,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대했던 남편의 모습, 방값이 없다며 난처해하는 손님에게 나중에 주세요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 저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손님을 대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옷차림이 어떻든 우리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텔에서는 그런 마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규정, 절차, 보증금. 그 단어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평가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의 주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요? 만약 밝혔다면 저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 한 명의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석양을 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분명 웃으며 말했을 거라는 걸. 해랑아, 사람은 결국 마음이야. 돈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가 예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라운스테이 예약 취소했어요. 거기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 호텔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하지만 이틀 뒤 지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라운스테이로 할게요. 서연이 아빠가 거기 시설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제가 카드 정보 다 넘겼으니까 엄마는 그냥 금요일에 가서 체크인만 하시면 돼요. 내가 왜 가? 엄마가 먼저 가셔서 짐 좀 풀어놓으시고 저희는 토요일 아침에 갈게요. 촬영이 토요일 오후거든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섞여 있어서 그냥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다시 라운스테이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필요한 옷가지 몇 벌과 만약을 대비해 준비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카드로 예약했다고 했지만 호텔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넉넉하게 챙긴 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데스크에 미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네. 체크인하러 왔어요. 아, 예약 확인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혜랑이요. 미주 씨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약자 명의가 따님으로 돼 있는데 어르신께서 체크인 하시는 거예요? 네. 딸이 내일 온대요. 나 먼저 들어가 있으래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주 씨는 잠시 안쪽을 돌아보더니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지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체크인하러 왔어요. 딸 이름으로 예약돼 있을 거예요. 오지성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예약은 확인됐는데요. 예약자 본인이 아니시면 체크인이 안 됩니다. 왜요? 가족인데. 호텔 규정입니다. 예약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고 만약 대리인이 체크인 하시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요? 네. 예약자의 신분증 사본이랑 서명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체크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딸한테 전화해서 확인받으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류가 필요해요. 옆에 서 있던 미주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책임자님, 따님께 전화 연결해서 본인 확인만 받으면 어떨까요? 급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오지성은 미주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장도연 총괄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지성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도연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시스템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약자 본인 확인 절차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약자분께서 직접 오시거나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넣어둔 현금 뭉치를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보증금으로 받으면 안 돼요? 50만 원이요. 순간 로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지성과 장도연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미주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신원 확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예약자의 가족이 맞으신지, 그리고 이 예약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저는 천천히 현금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오지성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만약 보호자분이 동행하시면 좀 더 수월할 텐데요. 혹시 따님께 연락해서 함께 오시도록 하시겠어요? 보호자.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77살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길 찾고, 혼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향해 걸었습니다. 어르신, 기다리세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뒤에서 미주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어느새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이 빗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주 씨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우산도 없이 어디 가세요?
미주 씨는 우산을 제 머리 위로 펼쳤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아니에요.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미주 씨는 우산을 꼭 쥔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이에요? 규정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제가 더 신경 써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미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제게 기울인 탓에 정작 본인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 기울어졌어요. 당신도 졌잖아요. 괜찮아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더 죄송하고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미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우산 가져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줘서도. 미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됐어요. 하지만 이미 다 됐어요. 그냥 집에 갈게요. 저는 미주 씨의 손에서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빌려갈게요. 나중에 돌려줄게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주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은 이미 빗물에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서미주예요. 꼭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미주 씨가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미주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산을 접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체크인했어요? 안 됐어. 네. 왜요? 내 신분증이랑 위임장이 있어야 한대. 뭐,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럼 어떡해요? 넌 내일 오면 돼. 나는 그냥 집에 갈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래도 괜찮다니까. 나 버스 와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을, 데스크에 돈을 꺼내놨을 때의 그 침묵을, 보호자가 필요하다던 그 말을, 그리고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미주 씨의 얼굴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해랑여관을 팔고 받은 주식 증서였습니다. 라온스테이 호텔 체인 지분 45%.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찍힌 도장들, 숫자들, 서명들. 이 종이 한 장이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오늘에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하지만 제 방식으로, 제 타이밍에 하겠다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혜랑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돈이 있든 없든 늙었든 젊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오늘 제가 직접 가서 체크인하고 엄마 모셔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서연이랑 가서 사진이나 잘 찍어. 그래도 내가 괜찮다니까. 사진 잘 나오면 보내줘. 네, 알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가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스테이 호텔 경영진 귀중. 첫 줄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화가 나서 쓰는 건 아닙니다. 복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호텔이 제 남편과 제가 함께 읽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랑아,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생각해. 그래요, 급할 것 없습니다.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그리고 이 호텔이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는 이미 멎었지만 귓가에는 아직 그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주 씨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도 적어도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진심이 저를 조금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겁니다. 저는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할 것이고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저는 제 결심을 다질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했던 일들이 이제는 명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 지수의 결혼식 때 맞췄던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가방에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주식 증서, 옛날 여관 등기부등본, 그리고 20년 전 투자 계약서, 모두 황색으로 바랜 종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해랑여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나란히 서 있고 어린 지수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원하던 일을 할 거예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라운스테이 호텔이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라운스테이 본사 마이너스 경영지원실. 20년 전 투자할 때 받았던 연락처였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번호였지만 저는 그 번호를 지우지 않고 간직해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라운스테이 경영지원실입니다. 저 박혜랑이라고 합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이 아니에요. 주주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주이시라고요? 네. 라운스테이 호텔 체인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가 보류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에 든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얼마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혜랑 주주님 맞으십니까? 네. 저는 경영지원실장 한민석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주주 등록 번호와 최초 투자 시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숫자들을 읽어 주었습니다. 한민석은 컴퓨터로 확인하는 듯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주주님, 오랜만입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라운스테이 본점 회의실에 임원진을 모아주세요. 네. 갑자기요? 긴급 주주 소집입니다. 총괄이사, 관리 책임자, 그리고 현장 직원 대표까지 모두 참석시켜 주세요. 주주님, 죄송하지만 이런 회의는 사전에 공지가 필요한데요. 저는 최대 주주입니다.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어요. 정관 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주주가 갑자기 나타나 회의를 소집하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시작됐다는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 30년 전 제 남편과 제가 함께 꿈꿨던 미래의 모습일까요? 로비로 들어가지 않고 옆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회의까지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경영진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찍은 서연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엄마 어디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산책 중이야. 그러세요? 건강 챙기시고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복수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손녀 서연이가 그리고 앞으로 이 호텔을 찾을 모든 손님들이 존중받는 곳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시 40분. 슬슬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적힌 대로 주주는 언제든 건물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직원 전용 출입구입니다. 저 주주예요. 경영지원실에 연락해 보세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주님. 들어가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민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주주님 오셨습니까? 이쪽입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긴 타원형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연 총괄이사, 오지성 관리 책임자, 그리고 몇몇 다른 임원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도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한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박혜랑 주주님이십니다. 라온스테이 호텔 체인 최대 주주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지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도연은 서류를 쳐다보며 뭔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혜랑입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해랑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재개발 당시 받은 돈의 절반을 이 호텔 체인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4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주님,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손녀 돌잔치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100일 사진 상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객실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오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응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날 뻔했고 체크인을 거부당했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우리 호텔의 서비스입니까?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규정이라는 핑계로 내쫓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호텔 보안과 고객 안전을 위해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뿐입니다. 절차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해랑여관 시절 손님 명부였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30년 전 이 동네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객실은 5개뿐이었고 시설은 낡았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 위에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옷차림이 어떻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잊지 않고 이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제 남편이 꿈꿨던 호텔, 누구나
환영받는 호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텔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지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호텔이 언제부터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주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은 손님 응대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손님의 외모나 소지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절차는 간소화해야 합니다. 보증금 정책,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고객 중심으로 재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셋째,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매일 손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돼야 합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이 호텔을 방문할 겁니다. 하지만 주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손님으로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 오는 날 저에게 우산을 씌워준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미주 씨였습니다. 그 직원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진심으로 손님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한민석을 쳐다봤습니다. 서미주 직원을 여기로 불러주세요. 지금요? 네. 지금요. 한민석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미주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어떻게... 앉으세요, 미주 씨. 미주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직원이 보여준 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규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것. 그게 이 호텔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미주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주 씨, 앞으로 신입 직원 교육 담당을 맡아주세요.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저요? 네. 당신이 이 호텔의 미래입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석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이맘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오지성이 다가왔습니다. 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주님을... 괜찮습니다. 당신도 배우면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저처럼 대해주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미주 씨가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아니 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주 씨,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보여준 진심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으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잘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호텔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건물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높았지만 이제는 제가 속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사진 잘 봤어. 정말 예쁘게 나왔구나. 엄마도 사랑해. 답장이 곧 왔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 호텔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라운스테이에서 보내온 월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석 달간의 변화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 완료, 손님 응대 매뉴얼 개정, 과도한 절차 간소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 하나, 열린 휴식 공간 신설, 로비 한쪽에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약이 없어도 객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누구든 들어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잠시 발을 쉬게 할 수 있는 공간,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마다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은 해랑 라운지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 이름을 딴 공간이라니. 그것도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에 제 이름을 붙였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서연이 생일 파티 기억하시죠? 그럼. 벌써 돌이 지났네. 시간 진짜 빠르죠? 근데 엄마, 이번에도 라운스테이에서 할 건데 괜찮으시죠? 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저번에 안 좋은 일 있었는데 다시 가시려니까 좀 그러시죠? 사실 다른 데 알아봤는데 엄마가. 아니야. 정말 괜찮아. 오히려 좋아. 그래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요. 엄마 일찍 오실 거죠? 그럼 미리 가 있을게.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일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라운 스테이 전 직원 1동.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밝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선물로 준비한 건 작은 금목걸이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맞췄습니다.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 비를 맞으며 걸었던 그 거리였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거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저를 환영하는 공간으로. 로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해랑 라운지 표지판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만들어진 그 공간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도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도 있었고 혼자 책을 읽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는데 미주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주님 오셨어요. 주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손님이에요, 오늘은. 아, 네. 어르신 환영합니다. 미주 씨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명찰 옆에 교육팀장이라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교육팀장 됐구나. 축하해요. 주주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어때요? 교육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신입 직원들도 기존 직원들도 모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특히 해랑 라운지가 생기고 나서 직원들 마인드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기 어르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특별한 손님이요? 미주 씨가 라운지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두 분의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8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와 70대 후반쯤의 할머니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랑 씨? 박혜랑 씨 맞으시죠? 저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데 할아버지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기억 안 나세요? 남철호 정미자예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해랑여관의 단골 손님이었던 그 젊은 신혼부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왔던 그분들이었습니다. 철호 씨, 미자 씨. 어머 세상에.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라운스테이가 열린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는 기사요. 그리고 그 공간 이름이 해랑 라운지라는 걸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 직원분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사장님이 이 호텔 주주시라고 하더라고요. 미자 씨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직도 기억해요. 30년 전 저희가 너무 힘들 때 사장님 댁이 유일한 쉼터였어요. 방값도 깎아주시고 아침마다 따뜻한 국 끓여주시고 그런 것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버텼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철호 씨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해랑여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철호 씨와 미자 씨가 웃으며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 옆에 남편과 제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저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에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이 호텔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 됐다고. 그때 미주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연회장 준비 다 됐어요. 올라가시겠어요? 아, 네. 가야죠. 철호 씨와 미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녀 생일 파티거든요. 두 분도 같이 가실래요? 저희가 가도 돼요? 당연하죠. 가족처럼 지냈는데. 4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세상을 떠났어요. 25년 전에. 아, 죄송해요. 물어봐서.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문득 3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 복도를 걸으며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딸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옛날에 우리 여관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철호 씨, 미자 씨. 지수는 두 분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연회장 안은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찾아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는 제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벌써 이렇게 컸네.
준비한 목걸이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쁜데요? 고마워요.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호 씨와 미자 씨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파티가 한창일 때 장도연 총괄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님, 잠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장도연은 연회장 한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주주님, 지난 석 달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도 올랐고 고객 만족도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호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이 모든 게 주주님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걱정했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마음 말이에요. 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장도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호텔 직원들이 엄마한테 되게 잘해주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줘도 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사실 이 호텔, 엄마가 주주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해랑여관 이야기, 남편이 돌아가신 이야기, 재개발 당시 투자한 이야기, 그리고 석 달 전에 있었던 일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래도 그런 일들을 혼자 겪으셨다니. 괜찮아. 이제는 다 좋아졌잖아.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행복한 표정들, 따뜻한 분위기. 이게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오지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주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석 달 전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규정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네.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주주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만한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요. 앞으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지성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미주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주주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나도 그래. 미주 씨 덕분이야. 저요? 석 달 전 그날 비 맞으며 우산 씌워준 거 기억하죠? 그때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나한테 용기를 줬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꼭 그럴게요. 연회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이 호텔에 계속 관여하실 거예요? 관여는 아니고 지켜볼 거야. 그리고 가끔 손님으로 올 거야. 주주로서가 아니라요? 응.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해랑 라운지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엄마는 편안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철호 씨와 미자 씨가 함께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죠?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이제 여기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니까. 두 분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는 거라고 하셨죠? 내가 그런 말 했어? 방금 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는 거야. 저는 호텔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여관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가방에서 철호 씨가 준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호텔이 됐어요. 누구나 환영받는 곳. 당신이 원하던 그런 곳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혜랑아. 정말 잘했어.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거라는 걸.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주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주주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열심히 걷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주 씨도 고마워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마음이 편안한 곳, 환영받는 곳, 존중받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만든 해랑 라운지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별이 참 많네요. 당신도 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초심을 되찾은 집에서 저는 오늘 밤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